이제 그 김세중 선생님께서 처음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어떤 주제, 좀 어떤 내용으로 다룰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좀 더 의료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제 선생님, 저기 네, 화면이 저기 이렇게 전체 화면이 아니고 이 파일 형태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예, 네, 돌렸습니다. 한 가지는 약간 의료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사실은 특히 교수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알고는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근데 그게 막상 이게 어떤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쓰일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가끔씩 제가 놓치는 경우를 봐서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약간 그 뭐 창업가를 위한 약간 조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뭐 서울대병원 계열 교수님들 회사들 투자 검토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다른 자리에서 조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아직은 좀 교수님들께서는 많이들 생소하신 것 같아서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참조하시면 좋겠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의료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그 새로운 어떤 걸 만드셨을 때 그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에서의 어떤 업무 플로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교수님들이시라면 당연히 뭐 너무나 친숙하신 내용일 텐데요. 조금 이제 한 단계씩 우선 따라가 보자면은 저희가 보통 환자에게 증상이 생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를 뭐 검진 단계 또는 저희가 스크리닝 단계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를 거치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과정까지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중간에 있는 진단 단계를 조금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보통 진단이라고 하면은 되게 확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확진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위험성이 따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에게서 의심이 된다고 바로 확진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대개는 위험도 구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CT, MRI 같은 걸 찍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치료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주로 이제 암 환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뭐 다들 잘 아실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이 또 새로 나오고 있죠. 이런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었을 때 이 환자가 이 특정한 치료제에 잘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를 미리 발라내는 과정.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반 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의료보험 또는 의료계에서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새로운 스크리닝 방법일 수도 있고 새로운 뭐 확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치료일 수도 있고 이 플로우상에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을 때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치료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 효과성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야 이게 만약에 치료 결과라는 것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치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새로운 항암제를 하나 개발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있던 항암제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를 보는 게 수월할 겁니다. 환자가 많이 죽는다, 적게 죽는다라는 게 금방 드러날 테니까요. 근데 거꾸로 가장 치료 결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크리닝에다가 새로운 것을 하나 도입한다라면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건강검진 방법을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새로운 건강검진을 하나 넣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검진이 하나 새로 생겨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어떤 환자의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심플한 논리입니다만은 치료 결과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저희가 가치 입증이 힘들다라는 맥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확진 검사 방법이 위험하거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험도 구분을 하는 검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도 구분은 반드시 치료 결과랑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럴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위험도 구분은 바로 뒤에 나오는 확진과의 상관관계만을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것은 조금 덜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리닝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스크리닝을 도입한다면은 치료 결과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던 스크리닝을 조금 개선한 것이 나온다면은 그 입증된 스크리닝 방법과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서 이런 각 단계별로 저희가 입증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로. 예, 우선 그 의료 영상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스크리닝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나오는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은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의료 영상 인공지능 회사들이죠.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의료 영상 인공지능 회사들은 식약처나 FDA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허가사항에 이런 표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의사를 도와서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혼자서 엑스레이를 판독할 때 정확도가 91, 2%쯤 되는데 이런 영상 인공지능을 같이 쓰면은 한 3, 4%쯤 정확도가 올라가서 94, 5%쯤 정확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사실 특히 엑스레이와 같은 것들은 뭐 증상이 생긴 다음에 찍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확진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조금 더 스크리닝에 가까운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새로운 스크리닝을 돕는 것이 나왔을 때 그 가치 입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의료 영상 인공지능 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랑 좀 대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험 적용을 해줄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선 왼쪽 표를 보시면은 레벨 1, 2, 3, 4로 올라갈수록 의료 영상 인공지능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레벨 3 이상일 정도는 되어야 이게 수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수가 적용이 안 되는 레벨 2에는 기존과 유사한 진단 능력, 일부 개선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기존과 유사하다면은 수가를 못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레벨 3에 보시면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진단 능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기존에 사람 의사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봐내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그때야 우리가 수가를 검토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의료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연구 수준까지도 따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연구의 수준을 다나 다라 등급으로 매기고 라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요. 여기서 최소 다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다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다 환자 아웃컴 연구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엑스레이 판독을 할 때 의료 영상 인공지능을 더 쓰면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환자가 오래 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을 해야 수가를 줄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초기 단계에서 3, 4%더 잡아낸다고 해서 그 환자들이 최종적으로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상당히 지난하고 쉽지 않은 과정일 거거든요. 뭐 3, 4%더 잡아냈지만 치료 방침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업무 플로우가 함께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환자 아웃컴을 입증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설사 입증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아주 많은 환자들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교수님들께서는 다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뭐 깊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리드 타임 바이어스 같은 게 여기 해당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껏 오래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환자가 오래 산 게 아니다. 다만 관찰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다라는 이제 개념일 텐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건강검진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뭔가 어디서 특히 스크리닝 단계에서 정확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실제 의료 시스템에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뭐 역시 교수님들께서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끔 아차하고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 개념인데요. 소위 말하는 양성 예측도 또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라는 개념도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검사의 정확도를 보는 방법 중에 양성 예측도가 있는데 양성 예측도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이게 환자 유병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검사의 고유한 정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민감도 특이도밖에 없고, 근데 민감도 특이도가 설사 아주 높다 하더라도 이 검사를 적용하는 환자 대상군의 유병률이 매우 낮다면은 양성 예측도가 매우 낮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교수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시시콜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서 어떤 위험 요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붙잡아서 HIV 검사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보시면은 HIV 검사 결과, 엘라이자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이 약 15,900명이 되지만 그중에서 실제 HIV 감염이 있는 사람은 1,000명이 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기껏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봤자 양성 예측도는 채 6%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 되고요. 결국 이 함정은 스크리닝 단계,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또는 아직 환자도 아닌 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양성 예측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그 검사의 가치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새로운 스크리닝을 도입해서 의료에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께서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야, 이게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검진은 별 항목도 없더라. 이것들이 돈 아끼려고 일부러 그러나? 이거 좀 관심 있을 만한 거 하려면 다 돈 엄청 내서 일반적인 그런 사설 검사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것들은 저희가 이런 그 환자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입증된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새로운 건강검진을 하나 넘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비교적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논쟁이 계속되다가 간신히 건강검진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폐암이죠. 네, 폐암에서 로도스 체스 CT를 찍는 것이 과연 이 환자들의 예후를 좋게 하는 데 도움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대단히 아직은 확정적인 증거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만 54세에서 74세 중에 담배를 아주 오랜 기간 많이 태우신 분들 정도나 되어야 아주 제한적으로 이걸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건강검진을 도입한다는 것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끔 했었냐면은 이제 주로 뭐 삼성전자니 이런 회사분들이랑 얘기하면은 결국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가 뭔가 정통적인 무슨 의료, 무슨 식약처도 거치고 이런 뭐 환자 대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그냥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저것 해주면 대상 인구 집단도 넓고 또 식약처 같은 데도 많이 귀찮게 안 굴 테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것이 오히려 훨씬 어려운 영역이다. 그걸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만약에 환자들을 잘 꼬셔서 가치랑 상관없이 어떻게든 관심 있어서 하게 만드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저걸 지금 하시려는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애매한 거 측정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환자 대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러면 스크리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보험사에서 흔쾌히 돈을 낼 만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현재까지 FDA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의료 영상 인공지능은 의사를 도와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닌 제가 아닌 거의 유일한 경우가 이 회사입니다. IDX DR이라는 회사고요. 우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로 진단받고 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망막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을 조기에 잡아내서 치료를 하면은 실명이 되거나 시력저하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다들 잘 아십니다만 환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뭐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만은 그래도 당뇨 환자들이 저는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과 의사, 1차 진료 의사들은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도 안 먹으면 왠지 죽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오시는데 문제는 자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안과 검사 한번 받으실 때 됐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아이 뭐 생업도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시고 제때 검사 안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한국같이 의사 보기 편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뭘 해주는 회사냐면은 환자가 망막 사진을 찍으면 이 회사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안과 의사를 보러 가야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1년 뒤에 망막 사진 그냥 한 번 더 찍으면서 지켜보면 될 환자인지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다른 인공지능과의 차이는 이것을 의사의 판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말한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안과에 설치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안과에서는 안과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저 같은 내과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1차 진료 의사들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저 진료를 받고 나서 이제 1년 되셨으니까 저기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죠 하고 나면 사진을 찍으시고 5분이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당뇨성 망막병증이 의심되니까 당장 안과 의사를 보러 갑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웬만큼 간이 큰 환자가 아니고서야 안과 선생님을 만나러 가실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의 가치는 뭐 판독 정확도의 개선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제품의 가치는 기존에 입증되어 있는 스크리닝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스크리닝을 제대로 안 했던 환자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스크리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보험 입장에서도 수가를 적용해 주기가 매우 수월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거의 50%의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안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얘네는 이거를 몇 프로를 줄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명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계산에 따라서 수가 적용을 해주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2021년도부터 미국 메디케어에서 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정식 수가를 제대로 받은 미국에서 받은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예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서도 수가 적용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스크리닝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아직 수가를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뭘 하는 회사냐면은 얘는 흉부 CT나 복부 CT를 찍었을 때 거기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척추 압박골절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왜 그 골다공증 스크리닝, 덱사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역시 앞과 마찬가지 이유로 환자들이 제때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흉부에서 뭘 봐야 되든지 복부에서 뭔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CT를 찍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척추가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원래 그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척추 압박골절을 거기서 잡아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바쁘시기 때문에 뭐 아주 시간 좀 여유가 있고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일이 이걸 찾아내 주시겠지만 보통은 좀 그냥 까먹고 또는 열심히 못 보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찍은 김에 우리가 척추 압박골절을 찾아내서 이분들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사람인 걸 잡아내서 이분들이 기존 시스템 같으면은 이 골다공증이 한참 늦게 발견돼서 치료도 안 받아서 골다공증이 훨씬 나빠졌을 텐데 다른 이유 때문에 찍은 CT 때문에 진단해서 조기에 빨리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면은 사실은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야, 덱사도 제대로 안 찍는데 환자들이 이거 하겠니? 라는 반응이 나오겠지만 이 회사는 기존에 어쨌든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찍을 때 거기에 그냥 저희는 살짝 끼어 들어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라는 개념을 세워서 비교적 의료 시스템으로 좀 수월하게 진입하는 길을 찾은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식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그 AMA로부터 임시수가 코드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스크리닝 방법을 만들어내려면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지난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기존에 입증된 것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이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용이하게 수가나 이런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험도 구분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는데요. 역시 확진 검사의 전 단계로서 확진 검사를 꼭 받을 만한 환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위험도 구분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트플로우라고 하는 회사고요. 역시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상동맥 조영술, 그러니까 저희가 협심증이나 MI 진단할 때 쓰는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경우에 좋은 검사입니다만은 역시 위험하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보통 단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예전부터 순환기내과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우리가 모든 의심되는 환자들 다 이걸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뭔가 이걸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들만 하고 별로 좀 위험해 보이지 않은 환자는 안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관상동맥 CT였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CT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이게 결국 혈관이 얼마나 좁은지 그런 해부학적인 병변의 모습만 보여주는데 문제는 순환기내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혈관이 좁아졌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혈관을 지나가는 혈류의 흐름, 그러니까 혈류까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CT만으로는 부족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트플로우라는 회사가 바로 그걸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환자가 관상동맥 CT를 찍고 나면 그 데이터를 여기 하트플로우사에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숫자로 보시면 0.69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혈류의 흐름, 특정 혈관의 혈류 흐름을 추정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치는 역시 무슨 판독 정확도를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제품의 가치는 예전 같으면 꽤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서 위험도도 있고 돈도 들었을 텐데 그거를 이 검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환자들이 굳이 그런 검사 받을 수 없게 받을 필요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게 이 제품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제품도 수가 당국 입장에서는 수가를 매기기가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쓰면은 이렇게 비싼 검사를 굳이 안 하는 환자들이 이만큼 생기는구나 그 계산이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정식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이랑 영국, 일본에서 임시 수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만들 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의 구봉건 교수님께서도 많이 기여를 하셨고 연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이 미국에서 받은 수가가 지금 가장 최근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95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상동맥 CT 값은 빼고 데이터 분석값만 950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야 이거 한국엔 절대 못 들어오겠구나. 한국에서는 관상동맥 CT 값만 2, 30만 원이면 되는 나라인데 데이터 분석에 거의 100만 원 넘는 돈을 절대 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이 그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셨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좀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런 제품은 만들어내는 비용, 한계 비용이 적으니까 언젠가는 가격이 떨어져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약간 씁쓸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존에 확립된 확진 검사 방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위험도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가 있다면은 입증도 비교적 수월하고요. 왜냐하면 확진 검사랑 주로 비교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가를 받기도 수월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모니터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홀터 모니터링이고요. 사실 이게 약간 과장돼 있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홀터 모니터링도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검사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간헐적인 부정맥을 진단하는 용도죠. 왜냐하면은 한 번 생긴 부정맥이 계속 간다면은 언젠가 병원에서 찍어서 바로 진단을 하면 되는데 생겼다 말았다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집에서 차고 다니면서 측정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착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한번 착용했을 때 지속되는 기간이 보통 2, 3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꼭 2, 3일 동안에 평소 생긴 걸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온 회사고요. 얘는 그 지오패치라는 회사고 얘는 첫 보기에도 훨씬 간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붙여서 샤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통적인 홀터가 2, 3일 정도 부착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14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저 홀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홀터는 그 심전도 리드로 따졌을 때 보통 6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리드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중에서 리드 1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리드만 가지고도 심방세동과 같은 중요한 부정맥들을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기존에 이미 홀터라는 검사 방법이 확립이 되어 있었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오 패치와 같은 제품은 가치 입증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기존에 이게 가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더 좋게 해주고 이걸 좋게 해주니까 저희는 이만큼 가치를 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치료 후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왼쪽 편에 사람이 양쪽 손가락을 갖다 댄 제품은 얼라이브 코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오 패치처럼 몸에 항상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쉽게 어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면 이걸 바로 꺼내서 양쪽 손가락을 하나씩만 갖다 대면 역시 리드 1 심전도를 얻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쉽게 놓쳤을 심방세동과 같은 것을 잡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어떤 공학 베이스로 이런 심전도 기기 같은 것을 만드시려는 분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게 심전도를 깨끗하게 얻어낼 수 있는 제품이냐 그러면 의사들이 알아서 갖다 써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심전도를 정확하게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에 이 제품이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만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얼라이브 코어를 활용한 논문 중에 하나는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논문인데 이건 이제 어디 썼냐면은 그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그 어블레이션 세라피를 한 환자들이 모니터링을 쭉 하는데 왜냐하면 심방세동이 재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 재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이 휴대용 심전도 측정기를 나눠주고서 증상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걸 꺼내서 바로 측정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 기기가 자동으로 진단도 해주고 심방세동인지 아닌지 얘기도 해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썼더니 환자들이 예전 같으면 갑자기 두근두근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외래도 막 와야 되고 했었는데 얘를 썼더니 환자들이 확인해보고 굳이 올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외래를 오는 것을 줄여줄 수 있더라라는 매우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가치를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정식 수가까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인 경우에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쓰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까지 입증이 되어야만 비로소 널리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교수님들께서 뭐 친숙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잘 안다고 생각하셨지만 조금 아직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물론 의료 중에서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영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료에서 이 영역만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 모델로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위 말하는 B2C로 환자에게 직접 뭔가를 팔아서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느끼시겠지만 헬스케어에서는 자기 돈 내고 쓰는 게 저는 정말 어려운 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환자들은 자기 돈 내고 어떤 질병에 대한 것에 대해 돈 쓸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을 안 내면 보험 적용을 안 해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금 내야 되는 것은 돈을 내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 그냥 저희가 야 이런 건 왠지 환자한테 좋으니까 돈도 쓰지 않겠어?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들 거의 대다수는 사실 환자들은 돈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나온 김에 그냥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은 거창합니다만은 뭐냐면은 대사증후군 살이 좀 많이 찌셔서 대사증후군이 생긴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을 해주면은 장차 당뇨로 발전할 위험성을 많이 줄여준다라는 게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미국에서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누미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로 오마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마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란 말을 그대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매하냐면은 소비자 직접 판매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당뇨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환자들이 돈 안 쓴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험 또는 미국은 고용주들이 의료보험을 들어주니까 고용주들에게 가서 이 제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그 직장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나중에 당뇨병으로 발전하면 의료비 엄청 들 거니까 미리 이 제품 써가지고 의료비 발전하는 것을 줄여줍시다 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눔이라는 회사도 정확하게 똑같은 제품을 사실상 만든 셈인데요. 근데 눔의 비즈니스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눔은 완전히 B2C,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눔의 홈페이지에는 당뇨 예방 프로그램이란 말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돈 쓸 생각이 없거든요. 야, 그건 보험에서 해줘야지 내가 그걸 내 돈으로 왜 내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는 철저하게 다이어트만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런 미용에 대한 것들은 돈을 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야, 미국에서 뭐 보험도 부실하게 든 사람도 많다는데 당뇨병이 나중에 생기면 자기 돈 의료비 엄청 들어갈 건데 그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기 돈 내서라도 쓰지 않을까?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특히 헬스케어에서 만약에 B2C 모델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전반적인 고민을 좀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 특히 요새 이제 많은 또 교수님들께서 점점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회사 이제 설립을 하시게 됐을 때 고려해야 하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찾아보시면은 여기저기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회사의 정관, 그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법이죠를 만드시고 뭐 상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규모가 아주 작으면 이사회 구성은 뭐 적당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법에 비교적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늘 이제 저는 그 카카오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투자를 받으시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강조를 하실 텐데 동업 계약서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교수님께서 혼자 주로 창업하시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다 그냥 직원으로 뽑아서 하신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멤버들, 뭐 중요한 기술을 가진 멤버거나 공동 창업자가 있거나 했을 때 동업 계약서를 가급적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게 좀 어색하잖아요. 이게 왠지 뭐 잘못되면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나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번에 나오는 동업 종료 조건이라든지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또는 다른 동업자가 일이 생겨서 내가 더 이상 이 사업하기 싫다 나 딴 거 할 거다라고 나가실 때 처음에 나눠 가진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거를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상당히 난감한 일들을 실제 겪으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야 너랑 나랑 알고 산 게 몇 년인데 라고 가셨다가 뭐 대판 싸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동업이라는 게 결국은 결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혀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살아보지 않은 두 사람이 사는 건데 당연히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나중에 몇 년 안에 이 동업이 깨진다면은 나가는 사람의 주식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처음 취득가대로 반드시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투자받은 가치의 몇 프로를 인정해줘서 뭐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넣으셔서 동업계약서를 만드시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난감한 이것 때문에 뭐 싸움도 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돈이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제 저희 같은 투자사들이 중간에 끼어서 조율도 해야 되고 막 감정 상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창업하실 때부터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어차피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시게 된다면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기 전에 이걸 반드시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동업계약서를 지금 당장 쓰시라. 그걸 전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라도 미리미리 동업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 적정 자본금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여기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10,000원만 가지고도 회사 설립하는 자본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설립하고 나서 설사 남의 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돈 같은 걸 받아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당장 월급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그 투자 받을 때까지 월급이라도 나가야 될 텐데 10,000원으로 만드는 회사가 돼버리면 월급 한번 주고 나면 바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다음 투자 같은 것이 일이 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언제쯤 투자를 받을 거고 월급은 어느 정도가 들 거니까 이 정도 자본금은 실제 있어야 우리가 다만 몇 달이라도 직원 한두 명의 월급은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계산을 하셔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자본을 맞춰서 자본금을 맞춰서 기업을 설립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들이 생각보다 나라에서 많습니다. 항상 우리들 왜 나라에서 이 세금 걷어가고 다 뭐 하냐라고 불평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많은 좋은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워낙 유명한 제도입니다만은 팁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개는 그냥 아무나 주지는 않고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그 벤처 캐피탈 앞 단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심사를 통해서 꽤 많은 돈, 그러니까 팁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아마 제가 알기로 13억인가까지 이제 국가에서 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억 정도를 받고 물론 이제 이 돈은 기본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아이템이 기술과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면 이걸 좀 투자를 받기는 힘들지만 이 투자가 아니죠. 팁스를 받기가 힘들지만 대개는 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면은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거의 기술 기반이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대부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게 그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고 나서 팁스를 원하시면 바로 이제 팁스 지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초기에도 한 5억씩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요는 이게 이제 그 초기부터 너무 많은 자본을 외부에서 받지 않아도 이런 식의 돈을 활용하셔서 자본 회사를 꾸려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스 말고도 뭐 시시콜콜 여기는 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게 아무래도 좀 많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바이오랑 연관이 있는 각종 정부 창업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서는 한 1, 2억씩 주는 프로그램들은 또 대단히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역시 초기 자본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팁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일부를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팁스를 지원받고 나서 회사가 잘 되면, 잘 안 되면 갚을 필요도 없고 잘 되면 내가 받은 돈의 일부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나중에 가치가 엄청 높아지면 사실은 저렇게 뭐 5억, 10억 받은 거야 회사의 가치 대비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으로 그냥 갚으면 되는 돈이라서 지분이 되면은 그게 지분 가치로 따지면 엄청 큰 돈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쪽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팁스는 어지간하면 기본적으로 하시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그 팁스를 받으시려면 팁스 운용사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으셔야만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요새 그 팁스 운용사들이 대단히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닌 회사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팁스 운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큰 제약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투자사 중에 팁스 운용사가 있어야 그 팁스 운용사가 정부를 설득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팁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 초기 투자 자체를 팁스 운용사로부터 받는 쪽으로 그림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벤처 캐피탈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남의 돈 결국 받아서 투자 받아서 회사를 꾸려 나가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 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건 남들이 만든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대개는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회사들 단계 중에 아주 초기들을 주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아주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빠르게 클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팅을 해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회사들,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만 있는 회사들에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까지 도와준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회사들이 이제 시드 단계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소속된 카카오벤처스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단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뭐 시리즈 A니 B니 이런 단계로 점점 커지면서 회사 가치를 인정받으시면서 투자를 점점 더 많이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는 가장 좀 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게 우리는 좀 초기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야. 우리는 좀
뒤에 남들이 좀 좋은 회사 많이 발굴해 놓으면 성과를 좀 봐가면서 투자하는 회사야. 이게 좀 잘 구별이 되어 있었다면은 최근 경향은 점점 더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에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이게 뒷단계에 투자했더니 예를 들면 똑같이 회사가 3천억이 나중에 됐다라고 쳤을 때 30억일 때 투자한 회사와 300억일 때 투자한 회사는 그 투자금의 부풀려지는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만 잘 발굴할 자신이 있으면 굳이 왜 늦게 투자를 해야 되겠니? 라고 해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앞단계의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통적으로는 시리즈 A 이후나 했을 회사들도 시딩 단계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 사실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그럼 내가 사업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같은 데 투자를 받으면 그냥 시드 받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좋은 엑셀러레이터, 뭐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사실 좋은 엑셀러레이터입니다만은 이게 왜냐하면 이런 엑셀러레이터들이 모든 사업을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앱으로 뭐 플랫폼 만들고 이런 것들이야 이분들이 잘 하실 수도 있지만 헬스케어적인 것을 과연 이분들이 잘 알아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은 이름은 엑셀러레이터라고 걸어놨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전혀 못하는 돈만 대주지 그 이후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도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뭐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을 만나셨다. 그러면 과정이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나오는 최대는 진짜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1단계에 소요 시간이 일주일에서 3년까지도 돼 있잖아요. 이게 왜 3년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냐면은 이게 심사역이 한번 만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심사역은 아직 자기네가 이게 투자할 만한 사이즈 회사가 아니다. 그럼 당연히 당장 투자는 못하겠죠. 다만 관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좀 더 사이즈가 나왔을 때 투자할 기회를 엿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까지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심사역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심사역 회사마다 사실 좀 프로세스가 다르긴 한데 그 심사역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자꾸 이제 질문을 드리고 여쭐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심사역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일단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심사역이 보기에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 심사역은 자기네 회사의 다른 심사역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투심위에서 여러 심사역들, 회사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대표님의 발표를 듣고서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심사역이 결국은 그 회사의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담당 심사역을 잘 만나서 그 심사역이 우리 회사를 생소할 수 있는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과정은 단계마다인데 사실은 뭐 여기선 3에서 6개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게 워낙 경쟁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좋은 회사들은 여러 회사에서 투자하려고 붙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새는 특히 초기 단계 회사들은 이렇게 3에서 6개월까지는 잘 안 걸리고요. 이제 이게 뒷단계 회사들 막 몇백억씩 투자를 해야 되면 이 정도도 걸리겠지만 주로 이제 초기 단계 회사들은 요즘 같아서는 달 안에는 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계약서까지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투자금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후 관리라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 혹시 나중에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게 되시면은 조금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은 것이 이게 이제 회사마다 사후 관리 방침 같은 것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카카오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열심히 사후 관리를 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뭐 힘들어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저희가 뭐 어디서 사람을 막 뽑아드리고 이런 것까지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기존 포트폴리오에 계시던 분이 그쪽으로 이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열심히 하려는 회사에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냥 돈만 넣고서 그냥 지켜만 보기도 하고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어설프게 벤처 캐피탈이 자꾸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면 귀찮아 죽겠고 차라리 그냥 돈만 잘 주고 나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회사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거는 위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 평판 조회 같은 걸 통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실 사업계획서 작성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짜리 강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길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기 투자자이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로 대부분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 또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정도일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를 몇 가지 그냥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초기 투자에서 검토할 대상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이 회사가 하려는 일이 말이 되는 일이냐, 그리고 이 팀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팀이냐,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는 목표 시장은 무엇이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할 거냐는 부분. 그리고 혹시 남들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들 대비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어? 라는 영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느냐는 그 팀이 하겠다는 일에 걸맞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제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전문가셔서 인공지능에 대한 회사를 만드신다면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IT적인 것을 하시는데 개발자가 없다. 회사에 어떤 괜찮은 개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외주 개발사 쓰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시기 쉽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벤처 캐피탈들 입장에서는 이걸 외주로 돌린다는 회사는 절대 좋게 보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검토했던 회사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회사지만 개발자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포기했던 회사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뭐 좋은 이 팀의 분들이 특히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사업가이냐, 뭐 리더십이라든지 경청하는 모습이라든지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지, 또 저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인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끝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투자자의 성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후기 투자자들도 점점 초기 투자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신다면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실제 저희가 후기 투자하시는 분이랑 같이 초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서로의 장점이 다르구나라는 사실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랑 그 회사랑 초기 투자를 같이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 회사는 초기 회사니까 대표님이 뭘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주주총회, 주주간담회를 소집하려면 법적으로 이제 2주 전까지 뭐 통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대표님은 그걸 잘 모르시고 저희한테 이제 다음날 주주간담회 하겠다라고 통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 자주 보니까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뭐 초기 대표시니까 모르고 그러겠거니 해서 이제 그냥 그러고 이거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이 들어왔던 후기 투자하시는 분은 막 되게 화를 내셔서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세상에 어디 주주간담회를 하루 전에 통지하는 놈이 어디 있냐고 되게 막 화를 크게 내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이게 주로 보는 회사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후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표님이 이거에 능숙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걸 맞추셨겠지만 초기 투자를 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후기 투자자들이 초기로 많이 넘어오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초기 투자자들을 잘 이해하시기에는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오늘은 뭐 바이오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만은 결국은 그 투자자, 특히 해당하는 담당 심사역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아무래도 이걸 설득하기도 수월할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이해가 있는 투자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은 꽤 늘어난 것 같고요. 뭐 PhD나 약사 출신들. 왜냐하면 그동안 바이오가 빵빵 터져서 돈이 많이 됐으니까요. 근데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는 큰 돈이 되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잘 보실 만한 특히 이제 의사 심사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왕이면은 그 회사를 잘 이해해 줄 만한 투자자로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금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회사의 가치, 밸류를 투자 전 가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한 번 투자 받으실 때 대략 10에서 15% 정도 투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억 밸류의 회사다. 그러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투자 후 가치가 33억에서 3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50억일 때는 당연히 5에서 한 7, 8억 정도 투자를 받으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에 50억 밸류인데 한 방에 20억 투자를 받는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표님의 지분 희석이 너무 많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그냥 어차피 돈 벌고 싶은 벤처 캐피탈인데 지분 많이 가져가면 좋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무조건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표님들이 목숨 걸고 사업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표님께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구조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라운드당, 그러니까 뭐 아까 시딩도 있고 요새는 A 하기 전에 프리-A도 많이 하고 시리즈 A, 시리즈 B가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 전 가치의 한 10에서 15% 정도 받는 희석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개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그분들로 하여금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기관 투자를 받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나면 이 가치보다 낮은 가치의 투자를 받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엔젤 투자 받으시는 분은 저희가 어떤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낮은 가치로 투자를 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로부터 벤처 캐피탈로부터 한 30억 밸류의 투자를 받으시게 될 것 같다면 일단 이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엔젤 투자를 한 10에서 15억 가치로 보통 받으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으시는 단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엔젤 투자분들에게 그런 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기관 투자가 돼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낮춰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들 잘 아실 스톡 옵션이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회사 내부의 핵심 인력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의사나 박사와 같은 전문 자격 소지자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젤 투자가 안 됐는데 여전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스톡 옵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특히 이제 그 교수 창업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창업자 구성과 관련해서 교수 창업으로 되면은 대부분은 파트타임 창업이 됩니다. 대표님이 CEO를 맡으시게 되게 되면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고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VC에서 선호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이 그냥 여흥 삼아서 사업 좀 해보시다가 잘 안 되면 본업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야? 저희는 목숨 걸고 대표님은 목숨을 거시고 저희는 돈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목숨 거실 대표님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투자의 의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교수님께서 가지신 기술이 워낙 압도적이고 이거는 그냥 사실상 뭐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학원생을 약간 위장 CEO처럼 앉히시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대학원생은 자기 지분 얼마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라는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공동 창업자들이 있으실 때의 이슈인데요.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에서는 대표님이 지분을 집중적으로 가지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숨 거실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지분이 너무 분산돼 있어서 대표님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의사결정권자이셔야 될 텐데 대표님의 지분이 너무 작으면은 조금만 외부 투자를 받아도 지분이 희석이 돼버리면서 대표님이 주도적으로 회사를 못 끌어가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안 그래도 빠른 의사결정이 장점인 스타트업에서 그 장점을 발휘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가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한 7, 80%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시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드물지 않게 우리는 창업자가 4명이니까 n분의 1씩 25%씩 가져가겠어라는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n분의 1 배분은 뭐 이렇게 되면 투자를 못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좀 일이 많이 까다로워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개발자가 한 명쯤 있으셔야 회사 가치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진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뭐 질문 주시고 또 코멘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